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가장 최다 출연자 우리 은하사장님이 또 오셨는데 저 스케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도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도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도 나오고. 아니 뭐 마켓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퀀트를 하시면서 마켓에 대해서는 네. 주보를 계속 쓰시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제가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 헤매시다니요? 포트폴리오는 알겠는데 네. 내가 올드하나 봐요. 요즘 자꾸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네. 네. 밸류에이션 보지 말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봐야 되지 않아요? 그 느낌인데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존댓말 하니까 좋네. 존댓말 위주로 해야지 하트들 뭐라고 하시니까. 저번에 내가 1700 깨질 때 그때 보고 회사 전체 무슨 보고 들어가서 여기서 밸류에이션 바닥은 여기인데 깨져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는 이미 말이 추가 안 돼. 슈팅이 있더라도 뭐 이거는 사야 될 영역이지 했더니 거기서 200 몇십 포인트가 빠져서 내가 그때 완전히 그래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저도 같이 욕 먹었죠. 당신 욕 먹은 거야? 욕도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진짜 와 그때 사람들은 지금이야 웃지만 사과 나무 쓸 때 써도 그 욕도 먹고 내가 진짜 지금 이럴 때냐. 그것도 욕 뭐. 왜냐면 그럴 때냐 지금이 뭐 1100 간다 1300 간다 다 난리였거든. 근데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가서 제가 한 2050에서 2100이면 뭐 많이 왔죠. 했더니 무슨 정말 개소리 하세요.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올드하시게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꼭 여기서 2200, 300, 400을 가도 그 느낌이야 또. 그러니까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 들면서 저 최근에 2700도 들었어요. 진짜? 이 속도면 2700도 가겠다로. 아니 뭐 쉬었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갔다 와서 정말 하반기에 반도체도 확실히 더 좋아지고 글로벌 좀 봐야지 교역도 좀 되고. 근데 주변을 보면 내가 요즘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네. 코로나도. 네. 요즘 들어서 좀 주변에 많이 생기잖아. 맞아요. 여의도 근처에서도 자꾸 생겨서 저는 불안하네요. 저번에 또 동찬이가 오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편해서 그래요. 야, 내가 정말 밥을 먹는데 옆에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야. 누가 옆 테이블에서 정말 우리가 다 이러면서 대화를 안 하면서 다 이러고 먹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코로나가 예외는 크게 문제된다기보다 이제 많이 대비는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모닝 미팅 때 염동찬 연구원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이게 아니 너 올드하지 않냐 너 오히려 내가 밖에서 받은 공격을 당신한테 이제 아니 왜 못 열어 위로 확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네. 다만 분명한 거는 외국인들이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코스닥 신용잔고 얘기인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장교율 3% 이상 종목 막 비중 높아지면 아까 그 데이터도 네네네. 상당히 재밌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올라가. 내린 결론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계속 가야 된다. 네. 그 얘기잖아. 네, 그겁니다. 이게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좀 중소형주,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쉬어야지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약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맞는 것 같고요.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네, 일단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살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기 과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러는 건데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과열이 좀 더 심하고 외국인이 사면서 대형주 시장이 대형주가 개선될 수 있다면은 좀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금융이나 IT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맞는 것 같다. 은행주랑 뭐 반도체 계속 사자인데. 네. 사실 첫 번째 그림이 이 OTIP를 우리가 좀 일찍 강조해 왔는데. 네. 사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뭐 유로에 대한 맞습니다. 거고. 저희가 보통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메이저 통화라고 해서 6개 통화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 OITP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Other Important Trading 주요 Partners.
대상국들 그렇죠. 모아놓고 한 거죠. 네, 여기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올랐었고 달러가 더 여기에 비해서 더 강세로 갔었고 이 메이저 커런시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 OITP는 좀 덜 떨어졌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개선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좀 강세로 간다면은 외국인이 좀 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외국인이 좀 이렇게 강하게 사지는 않고 그냥 파는 게 지금은 덜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좀 바뀐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만 이렇게 딱 집어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을 주식을 사면서 한국을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주 동안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큰 데가 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에서는 태국이 좀 더 큰데 태국에서 시장에서 좀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좀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파는 게 멈췄다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좀 시차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주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게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죠. 뭐 IT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단기 과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뭐 코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4번, 15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신용 잔고라고 해가지고 이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그 빌려준 그런 매수가 일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에서 3%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거의 1% 초반에서 2.2% 이상까지 이 신용잔고가 코스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전체 신용잔고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고객 증시 주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뭐 신용 올라와봤자 뭐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그렇기도 그렇고 이게 주식수 기준이거든요. 근데 주식수 기준이기 때문에 합쳐놓은 거 보면은 사실 시가총액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 1에서 3%는 이렇게 좀 애매하고 저는 좀 종목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용잔고가 3% 이상인 종목의 비중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우리 이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용이 맞는 게 아니라 네네.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이 좀 신용이 엄청 심하니까 늘어나 이게 좀 거죠. 걱정스럽다는 거죠.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좀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좀 과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아까 밸류에이션 과거에 이렇게 신용전 잔고를 높았으면 어땠어요? 네. 여기 데이터들. 네. 그게 사실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3% 이상 종목이 40%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 넘어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10년 동안. 그냥 가장 높았었던 게 39%에서 40% 사이였는데 그때 보면은 두 번 있었고요. 평균 수익률 코스닥 이후 1개월 후에 마이너스 7%였고 뭐 두 번 다 빠졌고 뭐 당연히 38, 7 내려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기는 그것보다는 덜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신용 비율이 높았던 거는 단기 과열 및 그 뭐 크고 작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전 페이지에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스피가 2200에서 뭐 지금 오늘이 월요일 날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요. 2200 올라갔다가 코스피가 약간 그 밑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2200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올해 이익이 하향이 멈추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가 내가 지금 하반기랑 내년 추정치가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좋게 봐야 2200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아주 맥스 보면. 근데 그렇죠? 이제 분위기는 뭐 2700까지 누가 얘기한다니.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된 것만 반영해서 연말까지 간다면은 2100 정도예요. 만약에 2200을 설명하려면은 그러려면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뭐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비해서 이익 감소가 없어야 돼. 이익 감소가 아니라 증이익에다가 증이익인 거 작년보다 이익이 늘어야 되는 거 연간으로 올해. 2100만 해도 거의 이렇게 똔똔입니다. 맞아. 2000 초반이 작년 플랫이었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2000 초반입니다. 그럼 내년 갔다 왔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말 기준으로 이게 이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내년 추정치까지 올라가가지고 돼야지 이제 2100 이상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 연간으로 이익은 감익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반기에 잘하면은 뭐 될지도 지금 뭐 2200 이상을 설명하려면은 다 올해 하반기에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턴하면서 진입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EPS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뭐 이렇게 바닥에서 도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EPS가 항상 후행하잖아요. 주가는 떨어졌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는 돌면서 EPS는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의미 없는 거는 맞는데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다면은 약간 지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림이 뭐냐면 과거에 2004년인가? 네. 그때 한참 PER 릴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PER로 설명이 안 되니까 PER 재평가 장세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상황은 달랐지만 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PER로 재평가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는 순간 강력한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고. 왜 이걸 기억하냐고요? 제가 PER 재평가라고 했었거든요. 아예 근데 뭐 2004년에서 7년까지는 PER 리레이팅이 됐었던 건 맞죠. 한번 이랬다가 5, 6, 7에 갔지만 사실 처음에 올라오고 나서 돌아섰던 건 뭐냐면 결국 나머지들이 숫자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 매출이라든지 뭐든지.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종목 장세 한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때와 똑같진 않아요.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진 않거든요. 어떤 라인만 좀 반복된다. 트웨인의 말처럼.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고민은 뭐냐면 PER 재평가를 말하려고 해도 이익에 관해서 뭔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냥 이익이란 변수를나 매출이란 변수를 빼고 그냥 시장의 유동성을만 설명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은근히 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동의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또 욕먹을 거로 말씀드리면 뭐 몇 군데서 2300 이게 그거는 꼭 전에 1700 깨지면서 1400 초반 갈 때 그림 느낌이에요. 그때 저희가 오히려 그 국면에서는 분할해서 사는 국면이었다면 2200에서 정말 누구 말대로 2300 가준다.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못 모는 거지 뭐. 거기서는 분할해서 파시던지. 근데 방법은 하나죠. 뭐를 하던 대형주로 재편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 생각대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좀 더 2300, 400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2300, 400 간다면은 대형주가 안 되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어느 방향을 고려를 하든 전망보다 중요한 거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액션을 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은 대형주, 은행이라든지 IT 대형주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아침에 이제 내가 몇몇 섹터 애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케미칼 같은 데서도 그냥 뭐 배터리들이 너무 갔으니까 이제 그게 좀 쉬고 멀티플 부담이 있으니까 나머지로 간다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유가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지.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납사 가격이 엄청 올라왔어. 납사 가격이 엄청 올라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나마 그 스프레드를 수요는 어차피 약하단 말이에요. 공과잉 이슈도 계속 있어 왔지만 그래도 유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 스프레드라도 먹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약화되지 않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스프레드는 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뭔가 생산이 늘어난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미칼에서 정말 미세한 부분 아닌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매출 사이드 쪽에서 변화는 약하구나라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어서는. 그러니까 매출 사이드 쪽에서 변화가 그나마 있는 거는 뭐랄까 그냥 오히려 IT 쪽은 좀 있는 것 같고 내년 걸 바라보면
의외로 음식료들이 좋대. 그래요? 아니야? 내가 잘못 봤냐? 아니요, 음식료. 아니, 그러니까 음식료 기업들 매출 같은 게 올라오는 게 근데 아닌가? 이게 제가 국내는 이렇게 음식료를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보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미국은 뭐 우리나라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뭘로 이렇게 좀 매운 날 보다 보니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IT 그렇고 은행이야 뭐 금리 더 못 내리니까 NIM이 4분기 돈다는 논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저희도. 근데 뭐 말씀하셨던 그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뭐 이런 거 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전에 2004년에서 2007년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때 그 업종별로 종목별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돼도 이익은 못 따라갔지만 매출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뭐,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줄이 매출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탑라인이죠. 매출 사이드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그게 나중에 지금은 마진을 못 남기지만 나중에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다. 뭐 시장 점유율 이 논리가 해야 밸류에이션 펄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뭐 매출 사이드가 약해 버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내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현금 만들어 놓고 뒤에 있고 그 현금을 주식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할 여력 없을 거 안 할 걸. 그 캐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빈 것들 메워놓는 기 바꾸고 아침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콘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유독 안 좋잖아. 그쵸. 그 뭐 코로나 이전에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확 꺼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의 그림 13을 직관적으로 그 일반주자들이 이제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네. PCR 때문에 많이 하는 건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 그래야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저는 뭐 지수 밸류에이션 할 때 이 RIM 모형을 이용해서 하는데 RIM 모형이라는 거는 뭐 결국 PBR을 ROE로 이용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 PBR이 얼마가 되고 ROE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이익 추정치는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변해가잖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게 올해 추정치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년 추정치도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이 되면은 결국에 12개월 포워드 EPS는 2021년 EPS를 끌어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2021년 EPS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2020년 EPS가 변하면 2021년 EPS는 과거에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변했는지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과거에 보면은 한 그거의 75%가 정도 하향이 조정이 됐다 하면은 뭐 한 24%, 22% 정도 하향이 조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EPS가 내년도에 뭐 그 2021년 EPS가 연말에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밸류에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은 연말까지 어떻게 그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해 이익 추정치가 현재 하향 조정이 한 20몇 % 됐잖아요.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당연히 2021년 EPS도 그대로 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코스피가 한 2100 정도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EPS가 추정치가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2019년이랑 2020년이랑 이익이 똑같고 2021년은 여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그대로 간다면은 한 그게 한 2000포인트 정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2200포인트의 그 코스피를 설명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익 추정치가 올해 추정치가 약간 상향 조정되고 내년도 추정치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돼야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사실 PBR도 PR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PBR 자체를 의미가 없다 말하는 분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PBR에 여러 가지 중후장대 산업의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참 이런 말이 나올 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지나고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밸류에이션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도 뭐 증시 역사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뭐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난 더 마음이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전에 IT 버블 붕괴될 때, 네. 2006 우리나라 내수 버블 붕괴될 때 뭐
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보면 밸류에이션이 유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났는데 다들 항상 이러면 헷갈리는 거지. 지금 오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다음 주말에도 이거저거 뒤지다가 아까 우혜영 연구원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새로우니까 모든 과거의 잣대는 흔들린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이 그림 시삼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뭐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한번 네. 우리가 해줘. 근데 심플한 거는 굉장히 지금 이익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내년에 확 늘어나는 걸로 해야 지금 네. 확 늘어나고 추정치보다도 더 올라가야 돼요. 추정치보다 더 올라가야 되지. 근데 보통 연간으로 이익 추정치를 낮춰놓으면 그 다음에도 낮춰놓잖아 일단. 그렇죠. 이게 1년 내에서는 분기 네. 내에서는 바뀌는데 지수가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라니까 여기서 가더라도 이렇게 변동성 국면이 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인데 변동성 국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심스럽다 이제.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한 2050서부터 변동성 국면이 나올 것 같았었는데 네. 안 나왔으니까 뭐 빗나간 거니까 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여전히 삼성전자, 신한지주 이런 걸로 버티고 뭐 LG화학 또 LG화학도 40배더라고. 네. LG화학 우리가 사과나무 시리즈 2번이었잖아. 대형주 중에 가장 밀었던 종목이니까 하려는데 야 이게 멀티플 40배가 오니까 야, 좋아도 네. 좀 뭔가 숫자가 더 나와서 멀티플 뭐 좀 내려와 줬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야. 네. 뭐 내가 저번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어떤 분이 사과나무 냈을 때는 뭐냐면 그거 한 몇 년 들고 있어 보라는 얘기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투자하는 걸 알게 되듯이. 근데 지금은 그때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때는 자신만만하더니 당신 왜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이러는데 그때 주가 빠져있으니까 내가 자신만만했고 굿컴퍼니가 널려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굿컴퍼니는 비싸져 있고 네. 그때 사과나무 LG화학 할 때는 뭐 과감하게 질러놓고 사실 잘 오르지도 않았어. 막 출렁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걸 막 지로 사자고 하기가 이런 고민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좀 대형 주제 포트폴리오 재편. 네. 네. 이게 근데 이것도 좀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한 지난주부터 나타난 색깔인데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내가 누가 말했는지 헷갈리는데 파스칼인가 누군가가 신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유가 안 믿으면 지옥까지 난 손해니까 일단 믿는 게 낫다.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외국인이 사면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인이 과거에 팔았던 것도 IT와 은행이었고 살 것도 IT와 은행이냐 보통 그쵸? 그 대형주고 정말 단순하죠. 사실은 이 고민을 우리끼리 회의에서 막 내린 결론인데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지 시장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생각하나 저쪽으로 생각하나 결국에는 은행 IT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구보다 NR 종목도 좋아하고 막 중소형주 좋아하지만 아니 저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무섭죠. 뭐 우리가 NR 그때 얘기했었지. 염단 자료 썼지. 근데 신용장기율 3% 이상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공매도 그런 건 두 번째예요. 그냥 상당히 흥분해 있구나 종목들마다 그런 종목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더 올라가도 할 수 없죠. 뭐 네. 분할해서 좀 줄여놓으시고 물려도 대형주에서 물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같은 말 맨날 반복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12페이지에 보면 최대 주주 변경 종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관들 보유 종목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것도 잘 안 맞는다. 네 맞아요. 무슨 특히 막 제가 줄였는데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말씀드린 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뭐 이런 거 잘 믿지 마세요. 지금 국면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자꾸 계좌 녹아라 내리는 국면이라고 말하는 게 막 사람 못 견디게 만드는데 이럴 때는 냉정하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공항에 그 페이스북에는 썼어. 근데 이제 공항에 그 비즈니스 라운지를 가면 가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항에 번잡함에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 간다는 거야. 조용하니까. 사람 많던데 요새는. 너 최근에 공항 간 적 있어? 아니요 작년에. 형 비즈니스 타고 갔어? 아니 그 비즈니스 라운지는 요새 카드 하면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미안하다.
그래서 번잡함에 벗어나려고 간다고 하는 말을 어떤 철학자가 했더라고. 근데 이제 약간 이럴 때 좀 주의도 갔다 오시고 거리를 두시는 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시장과 거리두기. 매일 아침마다 매일 뉴스 검색하고 이번 주 연준 어떻게 나올까 이거 하는 시간에 이번 주부터는 내가 지난 혹시 이 1월 이후에 계좌를 복귀하면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일찍 팔았지? 아니면 내가 그때 이거를 잘 샀는데 왜 이렇게 긁고 가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 종목 다시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뛰어가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무리 진짜.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